그러니까 국내에서 되게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야지 지배구조가 탄탄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개 매수 제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주에 두 가지 가격이 있는 거죠.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주식을 보는 그 5대 요소. 주가를 결정하는 건 크게 보면 가장 큰 거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이 동학개미들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 이야기인데 작년에 LG화학이 그랬고 올해 SK이노베이션이 그랬고 배터리 사업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자본 집약적인 거 한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떼내야 되고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택하게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적 분할에 물자만 나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학을 떼시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이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그들 기업은 이게 불가피한 선택일까 싶기도 하고 교수님의 평가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합리적인 의심을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있지는 않지만 의심을 해보는 건데 외국 투자가들은 LG 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고 이제 상장 준비한다 그랬을 때 의심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회사 안에 자회사를 갖고 있거나 100% 자회사거나 기업의 가치는 변하는 게 하나 없고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승인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은 실제 웬만하면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권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펀드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표가 적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 거버넌스가 제일 많다는 문제가 있다는 일론 마스크도 그 솔라시티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솔라시티를 테슬라에 2016년에 갖다 붙였어요. 합병을 시킬 때 자기는 자기 의결권을 행사 안 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해관계 당사자면 내가 투표의 주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죠.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LG가 되게 거버넌스 문제가 특히 이번에 그룹 총수 몇 년 전에 바뀌고 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네,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왜냐면 국민연금이 2대 주주가 반대를 하고 많은 주주가 반대를 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통을 하고 그거를 이유를 찾아서 적극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GM, 볼트 그 전기차 리콜 관련돼서도 그 사고가 나고 나서는 GM CEO 메리 바다는 계속 언론에 나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LG화학은 CEO도 그렇고 그룹 회장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주주,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통을 하고 그런 그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주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 자체보다는 그것을 핸들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주를 같은 뭐 지분율은 적지만 같은 주인 아닙니까?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해외 가치 이해관계자가 직접 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주권을 행사하지 말고 나머지 주주들의 투표, 찬성 반대를 갖고 그 거래가 M&A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진짜 그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ESG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주주자본주의, 뭐 물론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주주자본주의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관련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것은 뭐 너무 또 먼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장 앞에 있는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 구조로 많이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총수라고 하는 또 2세, 3세 경영하게 되면 지분율이 희석이 될까 봐 계속해서 옆으로 떼어내지는 못하고 밑으로 떼어내갖고 상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조금 한계점도
있지 않을까? 가버넌스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지분율이 20%가 있어도 나머지 80%의 그 자본을 대주는 다른 주주들도 같은 회사의 네. 그 주인이거든요. 같은 배를 오히려 타서. 더 큰 주인이죠. 그래서 외국 투자가건 소수주주건 차별하지 말고 네. 이들하고 같이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도 받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왜 그런지 그걸 한번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관해서도 또 다른 주주들하고 이제 공유를 해주고 이제 좀 그런 투명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그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커버그의 지분이 좀 높긴 합니다만 아마존 최대 주주라든지 애플의 최대 주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라든지 다 자산운용사들이잖아요. 그렇죠. 펀드 아닌 뭐 특히 ETF. 최근에는 ETF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회사 지배구조 큰일 났다. 우리 회장님 지분율 희석되시네. 이런 반응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되게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도 애널리스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도 잘못 보도하는 게 우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야지 지배구조가 탄탄하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생각하는데 예. 한국에서 지배구조가 가장 좋다고 보통 인정하는 데가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는 물론 창업한 대주주가 있지만 그분이 지분율이 낮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좋다고 보통 얘기하는 데가 애플하고 스타벅스인데 네. 여기는 스티브 잡스 가족이 뭐 경영에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팀 쿡 뭐 자식이 회사를 다니나요? 스타벅스도 하워드 슐스라고 회사를 네. 키운 지금 은퇴한 엄청난 분의 기업이죠. 아들이 뭐 제 생각에는 뭐 팀장 정도로 일하는 건 알지만 실제 그 뭐 경영권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뭐 직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지분이 높아야지 거버넌스가 좋다. 그건 아닙니다. 거버넌스가 좋다는 거는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회사의 장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거가 이제 거버넌스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 뭐 고인이 되셨지만 뭐 지분율 걱정하고 이세승계 걱정해서 앱스토어 부분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뭐 재상장하고 뭐 지주사 만들고 중간 지주사 만들고 막 이랬다면 그 애플이 지금의 애플이었을까요? 뭐 싶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너무 또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냥 분통을 또 터뜨리고 이게 참 먼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네. 최근에 뭐 한 1년 사이에 그런 그 여러 사태를 보면 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 회장님, 결국은 우리 뭐 2세, 3세, 4세 경영 가야 되는 거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왠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오롯이 그 밸류에이션을 지주사만은 못 받는 구조인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외국인들 시각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볼까요? 미국도 보면 빅테크들이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보면 그 페이스북 자체,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오큘러스 다 자회사하고 별도의 회사인데 네. 다 100%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구글의 그 지주회사인 알파벳, 이제 알파벳이 상장돼 있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구글 서치, 구글 맵, 뭐 안드로이드, 유튜브, 네. 저희가 지금 쓰는 유튜브는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뭐 그 웨이모,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하는 것 같은 건 그 적자가 나는 건 따로 있으면 하지만 네. 다 100% 안에 있죠. 들고 있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미국은 내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 회사가 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100%를 다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돼 있으면,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이 있으면 법률적인 리스크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좋게 봐서 인수를 했으면 다 100% 가지고 가는 건데, 유럽은 이제 지주회사들이 시멘스도 있고, 뭐, 필립스도 있고, 옛날 전통의 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주사들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거기도 결국은 주주들의 압력이 커지면서 네. 그것을 어떻게 팔 거는 팔고 지분율을 높일 건 높여서 구조를 단순화하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딱 그 한두 업종에 포커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도 지금 너무 관계사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걸쳐놓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에 집중을 하고 그 회사들은 50% 이상 100% 지분을 갖고 가는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투명하고 심플한 거죠, 되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카드, 뭐 보험사 다 100%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인수한 보험사도 나머지를 이제 공개 매수를 해갖고 자진상폐를 시키고, 물론 이제 그 가격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모델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일반 그 뭐 제조업 하고 있는 다른 재벌 구조들은 그렇게 하려면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할 테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갈 너무 수가 어떻게 보면 없겠죠. 한 회사를 100% 인수하는 게 경제적인 가치, 나머지 주주에 대한 배려 생각할 때 맞는데, 그것을 5개 회사로 20%씩 쪼개서 하는 게 나의 컨트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외국에서는 그 엠파이어 제국을 건설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속을 차리기보다는 네. 그냥 외형 위주, 덩치를 키워서 나는 나의 그런 컨트롤, 그 대제국을 컨트롤하는 그런 로마 제국을 만들듯이 이제 그런 용어를 회계나 재무 쪽에서 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그런 그 나쁜 습관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한국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00% 자회사로 다 갖고 있긴 또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20%씩 갖고 있는 회사 한 5개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막 판단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여의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 전문 경영인 중에 LG생활건강의 차석영 부회장. 차석영 부회장. 그분이 보면 기존의 비즈니스를 키우기도 했지만 M&A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예외 없이 다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도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데 정통의 방법으로 교과서에 적힌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거는 아닙니다. 실제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도 물론 10몇 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서 이제 신임을 대주주한테도 받고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그렇지만 그분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회사 50% 이상, 많은 경우에 100% 지분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님 같은 분이 오히려 더 막 부각이 되고, 그렇죠. 훌륭한 경영자라고. 그러니까 그 롤 모델이고 그런 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 다른 경영인들도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M&A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대 주주만 엄청나게 그 베네핏을 받는 구조가 많잖아요. 최근에 그 한샘이 이제 M&A를 진행 중인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인 한 사모펀드가 가처분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네, 티톤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데가 걸었죠. 테톤이라는 데가. 이게 딱 그거더라고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파는데 왜 회사가 모든 회계적인 뭐 장부라든지 모든 정보를 그 매각 당사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사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대 주주만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다른 소액 주주들은 여기 끼지 마라. 이런 건데, 그러면은 회사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그냥 최대 주주 지분 파는 거에 대해서 회사의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이게 너무 이제 이해 상충이 된다라고 이제 가처분을 걸었는데, 대부분의 M&A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개 매수 제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심각한 게 한 주에, 이것도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2가지 가격이 있는 거죠. 한샘의 경우는 아마 대주주 패밀리가 한 100% 이상,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들고 있는 한 30% 지분인가요? 거기다 이제 경영권을 얹어서 프리미엄 100% 프리미엄을 했는데, 어떻게 일반 주주는 그냥 상장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 가격에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대주주는 그거보다 100% 프리미엄을 받느냐. 그래서 공개 매수 제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M&A 시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경영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전에 우리나라 증권법에 있었는데 IMF 직후에 이제 기업들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고 한시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과거에도 보면 KB금융지주가 이제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도 소수주주가 맞아요. 소송 걸고 있죠. 그 대주주 매각 가격의 한 25%, 30% 가격에 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으로 받아갈 때도 일반 주주들은 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울면서 그냥 지분 뺏기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하는 사람은 어차피 한국은 100% 인수 안 하고 한 20, 30%만 하면 경영권을 갖고 오니까 그렇죠. 어차피 소수주주는 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대주주한테 더 비싸게 팔아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대주주에. 프리미엄을 대주주는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원화된 가격인데 나는 프리미엄을 줘고도 충분히 경영권을 쌓을 수 있으니까 더 값이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국회에서 빨리 그 입법화가 돼서 50% 이상 지분을 넘기는 그런 M&A 경우에는 모든 OECD 국가들이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식으로 그 똑같은 그 가격에 주주들이 혜택을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님 나오셔서도 그 말씀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는 같은 회사인데 두 개의 주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를 위한 프리미엄 붙는 주가가 있고 소수주주들을 위한 그냥 현재의 주가가 있고 한샘 같은 경우에도 M&A 한다니까 주가 빵 떴다가 뭐야 대주주만 프리미엄 받는 거야? 또 다시 내려오고 그렇죠. 답답합니다. 상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티톤 캐피털 파트너스가 물론 재판을 하겠지만 상당히 뭐 승산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과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참 대주주만을 위한 그런 회사들이 요 책에서 표현하신 대로 보면은 나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업일 순 있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한샘 같은 경우는 우리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그 좋은 그 경영 성과를 이제 누릴 같이 공유를 못 하니까 나쁜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일 수도 있고.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예. 그러게. 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보유에 가장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면은 결코 싸지 않은 주가. 네, 맞습니다. 이미 시장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는데 어차피 5년, 10년 후에도 계속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뭐 팔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엑시트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밸류에이션이 퍼가 높다고 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싼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상장사고 어떤 1등 기업이고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 좋은 주식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비싼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그걸 계속 사고 좋아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죠. 뭐 코스닥에도 있으니까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4분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이남무 교수님이 많이 이제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설명 많이 해주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분류를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처음 시작은 그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경영진이 양심적인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우수해서 지속 가능한지 이제 그런 펀디멘털한 요소를 갖고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누고 그것은 뭐 저희 그냥 일반 투자가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될 때 영업이익률이 12%, 좋을 때는 24%. 세계적인 최고의 IT 하드웨어 제조업체니까 당연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뭐 7만 원대면 좋은 주식일 거고 10만 원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기업은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그 시클리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기업의 그 영업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또 사양 산업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클리컬한 구경제 기업들은 나쁜 기업인데 이런 나쁜 기업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사이클이 결국 한번 돌았으니까 근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운 같은 경우가 내년에 사이클이 꺾이면 지금 퍼가 3배, 4배여도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 아니고 나쁜 주식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이클에 따라서. 그래서
뒷부분에 이야기하셨던 뭐 진짜 사이클이 꺾였을 때 PER 3배, 4배짜리도 좋지 않은 주식일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아주 고수가 아니면 나쁜 기업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고요. 아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고수의 영역이니까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시장이 빠지거나 그럴 때 한 20%씩 빠지는 국면은 2, 3년 사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 20% 빠졌고 빅테크 미국의 기업들도 한 20%씩 빠지는 국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패닉하지 말고 나는 좋은 기업이라고 확신을 해서 저점에 좀 사서 이제 단가를 낮춰서 좋은 기업을 사면 장기 보유하면 그게 되게 좋죠. 그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예.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주식을 보는 그 뭐라고 그러나 5대 요소 주가 결정 5대 요소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되게 핵심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를 결정하는 건 크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성장률이죠. 기업 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왜냐 과거랑 현재는 주가에 녹아 있고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가 매일 1조 이상 거래되고 애플이 10조 이상 거래되는 게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이익 성장률하고 퍼랑 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데는 아마존 같이 퍼가 50배인데도 미래 이익이 30% 이상 매년 증가한다고 보니까 이제 50배에도 저평가됐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티뱅크, 전통은행이나 이제 AT&T 같은 이제 통신회사들은 퍼가 10배 미만인데도 성장성이 없으니까 뭐 무조건 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을 얼만큼 주느냐, 그 다음에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느냐. 한국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배당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본 구조. 그래서 빚이 없는 회사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뭐 그 항공사들, 대한항공 같이 빚이 많은 데들은 빚에 의해서 빚의 규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순자산 가치에서도 원래 빚을 이제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금리.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가에 안 좋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항상 그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가 또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 이익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주가의 그 좋은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항상 어렵죠. 흑백의 논리 갖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좋은 기업을 고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죠. 그렇게 5가지가 우리 투자가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챙겨보면 내가 이게 어떤 기업인가를 한번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